암호화폐 투자라고 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암호화폐 투자하면 100배, 1000배 번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는 정말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저는 이 말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 채테크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거다. 암호화폐가 표현하는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 속성이 뭐냐는 거야. 이게 주식이냐? 이런 사람, 암호화폐가 증권형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암호화폐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왜? 보석을 암호화폐로 했어. 그럼 저거 뭐지? 저거 스테이블 코인인가? 스테이블 토큰인가? 부동산을 암호화폐로 바꿨어. 저건 스테이블 토큰이네. 예술품을 암호화폐로 바꿨어. 스테이블 토큰이네. NFT도 토큰이야. 네. 근데 만약에 나의 정보를 토큰으로 바꿨어.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스테이블 토큰이야? 아닌데? 이게 뭐야? 헷갈리지? 새롭게 만드는 거 지금부터. 그래서 나는 어떤 토큰의 성질을 이렇게 뭐 페이먼트다, 뭐 자산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카사라는 데서 부동산 이런 데서 하는 게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까?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유형인 경우는 그 현재법에 하면 거기로 들어가. 그래서 스테이블 토큰화돼서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카사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풀이나 샌드박스로 하는 거지 일반 서비스로 하는 거 아직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먼저 깃발 꼽는 거예요. P2E. P2E는 게임 아이템을 P2P로 만든 거잖아. 그제 한 가지 예를 들게 이런 거 지금부터는 왜 이메드가 뜨느냐, UX가 뜨느냐, 로블로가 왜 뜨느냐. 기존의 모든 생태계, 게임 생태계는 클로즈드예요. 락인이라고 그래. 회원을 막 붙잡아 두는 거야. 여기에 있던 자산을 외부로 안 뽑아.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 게임을 현금화 안 해. 그 안에서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법 시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하 시장이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앞으로 근데 게임에서 생기는 자산들이잖아. 자산이잖아. 그것도 자산이에요.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그 자산을 바깥에 있는 오픈 디지털 시장으로 넘기는 거야. 그게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게임이나 어디서 받았던 자산을 현금화, 디지털 자산에서 암호화폐가 돼 있잖아. 그 암호화폐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있잖아. 거래소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생태계의 변함이야. 그래서 해야 돼. 그때 그러면은 그게 과연 정당한 가격이냐. 이때 법을 생각도 해야 되는 거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부터.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은 그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주식이나 이런 데 재테크하는 거하고 똑같아.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장래성이 있는 거를 사야 배수가 커지잖아. 대신 리스크가 크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려면 훈련을 좀 해야 돼. 제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암호화폐 투자라고 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암호화폐 투자하면 100배, 1000배 번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는 정말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저는 이 말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 채테크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비트코인이 고점 8천만 원에서 지금 현재 5천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떨어졌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1년 1월달 비트코인 가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2021년 1월 1일. 그때 2천만 원이에요. 2021년 12월 31일 비트코인 가격 5천이 넘었어요. 2.5배에서 3배 번 거잖아. 성장률이 제 얘기는. 성장률을 보는 거죠. 성장률 할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출렁이잖아. 출렁이면서 손해본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분명한 거는 장기적으로는 우상이라는 거죠. 얘기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한번 보세요. 그럼 계속 성장하는데 폭이 줄어. 한창 잘 나갔을 때 2018년도에는 갑자기 뭐 88배가 뛰고 그 다음에 열 몇 배가 뛰고 막 이래.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 작년 같은 경우는 2.5배, 3배가 떴어. 그럼 올해는 얼마가 뛰겠어요? 느낌상 1.5배 정도 뜰 것 같아. 계속 줄 거 아니야.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평형이 되겠죠. 이 데이터로 보자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진짜 돈을 벌려면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고르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초기 암호화폐들, 성장성 있는 암호화폐를 사면은 생각외로 많이 벌 수 있어요. 대신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몰빵하지 마라. 보통의 투자 원칙. 빚내서 하지 말라. 항상 포트폴리오를 해라.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하는 거고 자신 있으면 찍는 거야, 이제.
한번 내가 해보겠다. 무슨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말로 비트코인 토큰 생태계 보려면은 제가 뎁 생태계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갤럭시 생태계 가면 서비스 형태가 다 나오잖아. 이더리움에 가시면은 종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고 그래, 제발 좀. 이더리움 가봐 좀. 이더리움 가면은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여기 스테이트 오브 뎁이잖아. 뎁 생태계잖아. 스테이터스가 쓰면 현재 전 세계에서 이게 12월 달 건데 3,794개의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좀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 우리나라 업체라도 외국에서 조금씩 하는데 분석이 다 됐어요.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더리움. 2,890개, EOS 330개, 트론이 들으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클레이튼이 딱 77개가 돼 있지. 근데 이제 거래량을 봐봐. 거래량을. 예.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이콘도 들어가 있대. 예. 아이콘도. 예. 영영이다, 여기는. 하여튼 이거 보세요. 예. 요게 전 세계 나름대로, 요게 플랫폼, 여기서 쓰는 것들은 다 코인이야, 그러니까. 이 코인에 이제 토큰을 만드는 토큰 생태계가 2,89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종류별로 구분해 놨어. 모든 플랫폼, 모든 카테고리, 현재 상태. 그래서 요걸 딱 보면은 이더리움에서 파이낸시냐. 금융 보면은 금융에 관련된, 여기 보면 디파이도 있고 뭐 있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다 있어. 이때 제가 기장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얘네들이 하고 있는 토큰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란 얘기예요. 이제 제 말이 이해되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돼. 그게 창업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디파이에 관련된 우리나라 업체가 있다면 그 디파이가 과연 얘네가 홀로 생각한 거냐.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주로 이 중에 하나일 거야. 제 말이 이해되죠?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조금은. 뭘 보다? 이 각각의 토큰 생태계에서 뭘 봐라? 비즈니스 모델을 보라는 거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랜드, 가상부동산. 요즘 뜨잖아요, 가상부동산.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게임이 있고, 갬블링이 있고, 파이낸셜 있고, 거래소가 있고, 개발, 미디어, 많잖아요. 네. 이게 소위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도메인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다 틀리겠죠. 네, 그런 건 제가 지금 한꺼번에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게임 분야의 토큰 생태계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그때는 게임 분야만 가져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보는 시각.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의 문제는 확실히 시켜드리겠다. 암호화폐가 문제 확실히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블록체인 경제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산화돼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하고 연결시키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디지털 전환 있잖아요. 디지털 대전환을 하겠대. 디지털 대전환의 뜻이 뭐야? 도대체 뭐지? 지금 우리 디지털 전환 아닌가? 여러분 디지털로 다 하지 않아요? 디지털 재산의 뜻이 뭐지? 저는 디지털 자산 시대 세상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직 얘네들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걸 제가 그래서 해야 된다. 옛날에 인터넷 지능세 1990년대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지. 망하는 한 있더라도.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꼭 이해시키겠다고 오늘 약속을 드린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게.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냐? 아닌 것 같아. 그럼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겹치는 거냐? 현재 우리나라는 이거 같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일반적인 토큰은 다 가상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 NFT가 툭 나왔잖아요. NFT가 가상자산은 아니다. 걔는 왜 아니지? 걔도 토큰인데? 걔가 정말 자산인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지 아시겠어요? 정부에서 어떤 사람은 가상자산이면 과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NFT 산업이 뜨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걔는 가상자산이 아니니까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라고 떠드는 공무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걔도 가상자산일 수가 있어. 그래서 세금 매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조차도 가상자산의 정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현재 생각하는 거. 나는 이거야. 채권법의 정의가 어떻게 됐든 난 모르겠지만 나는 암호화폐가 바로 자산이고 그게 디지털 자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세요. 파리바게트 아시죠? 파리바게트도 인터넷에서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파리바게트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주는 돈 있잖아. 그게 코인. 근데 파리바게트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포인트 만들잖아. 그게 토큰. 예. 이해됐어요? 네. 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안 보입니다. 폴리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돈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대장 폴리건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메인 플랫폼이 있고, 이거는 기술인데, 플랫폼이 있잖아, 메인넷이. 그리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이 속도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억지로 만든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제가 보는 블록체인 철학하고는 안 맞아요. 탈중하고는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생태가 형성이 되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거기 레이어 1이라고 그러고, 레이어 2라는 걸 만들어. 레이어 2라는 걸 만들어서 지네끼리 막 하다가 중요한 것만 레이어 1으로 내리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메인넷, 그것도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면 메인넷인데, 그런 것들이 요새 몇 개 떠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더리움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진 않아요. 아,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에 붙어서 하는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니고. 비트코인은 걔는 포지션의 역할은 정해져 있어. 걔는 근데 제가 볼 때 떨어지진 않아요. 걔는 일종의 뭐 검증되고 확인된 디지털 자산의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위치는 차지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기축통화처럼 썼죠. 암호화폐. ICO 할 때. 저는 비트코인은 영원히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성장성은 이더리움이 전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비트코인에 관심 갖지 말고 이더리움에 관심 가져라. 왜? 컴퓨터니까. 그래서 현재 생태계 거의 80% 이상은 이더리움 기반이고, 심지어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아이디어인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많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확장성이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은 지속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본으로 보면 이더리움 자체가 속도를 증진시키고 보안성을 챙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작년 8월달에 런던 포크라고 그러잖아. 이더리움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돼요. 이더리움은 4단계를 거치는 발전 방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걔가.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4단계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속도나 이런 것도 괜찮을 거다. 저는 이더리움에 주목하고, 저는 블록체인은 두 가지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참여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채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채굴이라는 건 아시죠? 블록 만드는 사람. 이 정도는 아시죠?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막 참여할 수 있는 거. 그게 퍼블릭이에요. 모든 사람이 채굴하는 게 퍼블릭이 아니야.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프라이빗이야. 이건 회원제. 이거는 비회원제. 채굴은 뭐냐면은 블록체인을 누구든지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비허가형이야. 그걸 이제 퍼미션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가형인, 채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기는. 채굴을 허용된 사람만 하는 게 퍼미션드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이라는 거는 이게 주안점이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채굴할 수 있어. 되든 안 되든. 이해됐죠?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허가형이야. 21개 위트니스가 하는 거야. 내가 원한다고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제기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이라는 건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모든 블록체인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주장을 해. 이것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니, 다 퍼미션드야. 속도가 1000 이상 가는 블록체인 중에 비허가형은 없어, 아직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아시겠어요?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허가형이냐 비허가형.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 얘는 속도가 느리고 보안을 이룩하는 게 어려워요. 얘는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고 보안을 하는 게 용이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엔터프라이즈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콘 다 퍼미션드야. 속도가 1000 이상이다, 3000이다 이상 주장하는 모든 블록체인은 퍼미션드야. 퍼블릭으로서 비허가형으로서 현재 최대 속도가 비트코인이 7건에서 나오고 이더리움이 뭐 12건 정도 나오고 카르다노가 지금 200 TPS라고 얘기하는데 제 거도 여기 하나 있어요. 엔더체인. 저는 250까지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게 제가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허가형이야. 그래서 제 거 속도는 지금 250배에서 300분이 안 돼요. 이론이 틀려요. 발전 방향이 틀려. 네. 그 이드론 같은 게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뭐 EOS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어떻게 돼? 제가 볼 때는 퍼미션도 화되고 있는가? 왜? 서비스의 속도나 질 때문에. 근데 그게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기는. 여기다 엮여가지고 내가 말한 블록체인 하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오 기능 있어야 되고, 암호화폐 발행 기능 있어야 되고, 뭐 기능. 허가형 블록체인에 그런 게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거지. 일단 그리고 또 하나가 제발 아무리 이게 좋더라도 이거는 기술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다단계로 판다. 그럼 저는 이더리움 안 합니다. 예. 예. 판매 방식이 다단계인 거는 들어가지 마셔라. 예. 왜냐면은 생각보다 특권 상승하는 경제 생태계의 성장 파워가 약하다.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진다. 이런 것들.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개하고 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죠. 그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는 완전 공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프라이버시가 0점이잖아. 여기는 프라이버시가 100점인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트랜잭션이나 블록을 검증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투명하게 들어가죠, 데이터들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검증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블록체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공개는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암호화시켜서 공개해. 암호화시켜요. 됐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검증하려면 얘를 다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암호화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검증은 하되 이 데이터를 안 풀어. 이 데이터가 yes가 no가는 검증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이 데이터는 못 봐. 이상하죠? 네. 오케이? 예, 그게 지킵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널리지로 증명해 준다는 거야. 이 데이터가 옳은지를 증명을 해줘. 근데 이 데이터를 오픈하는 순간 데이터에 대한 널리지를 다 주는 거잖아. 근데 제로 널리지라는 게 뭐 영지식이라는 게 지식을 안 준다는 거야. 지식을 안 주면서 이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증명해. 그럼 해결하잖아. 무슨 익명성 얘기 나오면 다 뭐야? 제로 널리지, 인터랙티브, 프로프 시스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로 널리지. 참인 것만 증명해주지, 참인 내용은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모네로라든지 대시 같은 거 할 때는 거의 암호학자들이 만들지, 저건 암호학자가 아니면 못 만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패스워드 있잖아요, 패스워드. 패스워드가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은행 가서 그 전표를 할 때 패스워드를 적잖아요. 근데 그 패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패스워드를 누가 알아? 텔러가 알잖아. 그래서 은행 내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텔러한테는 패스워드를 보여주지 말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 앞에 키패드가 생겨서 치잖아. 그럼 텔러가 안 봐. 속였잖아. 안 보여주잖아. 텔러한테는 영지식이잖아. 근데 시스템에서는 검증을 했잖아.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요. 근데 또 보면 뭐야? 패스워드를 치면은 서버엔 저장이 되잖아. 어쨌든 은행은 알잖아. 그럼 은행에 사고 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패스워드를 안 줘. 아예 안 주고 내가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되면 그게 영지식 증명이야. 그러면은 내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유일한 나잖아. 요런 거. 그래서 하여튼 프라이버시 나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킵입니다. 그건 하셔야 돼. 근데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좀 암호화폐 쪽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저는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들어올 때 최소한의 개념과 기본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다? 여러분이 다른 거에 재테크하는 방법론하고 똑같다. 단지 대상만 암호화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제 오늘의 강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사기 좀 당하지 마세요. 왜?
그걸 빌미로 정부가 계속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됐죠? 또 저는 빠르면 2025년이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 먼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우리 경험해서 보자. 경험해서 보자.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궁금하시면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사고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1차 혁명이 일어나고, 2차 혁명이 일어나고, 3차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4차 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줄였잖아. 예. 이 기간이 줄어든다고요. 예.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거는 20년에서 30년이 걸렸어요. 이때는 100년이 걸렸지만. 근데 이제 4차 산업이 와가지고 우리가 오는 세상은 그러면 20년, 30년이 걸릴 거냐? 아니요, 저는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얘는 하드웨어야. 인터넷 세상에 오려면 인터넷을 깔아야 되잖아. 얘는 소프트웨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탄생한 게 2014년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빼고. 근데 10년 지나면 2024년이잖아. 이 정도 되면 나는 활성화되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블록체인 세상이 오려면 또 이제 경험이 필요하잖아. 근데 저는 이미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래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3,000개 서비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늦었다야. 늦었다는 이유가 뭐야? 제가 2014년대 비트코인 샀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는다. 놓쳤잖아, 한 번. 놓친 거잖아요, 저는. 이더리움도 놓치고, 비트코인도 놓치고, 비트코인 초기에 1센트였잖아요. 근데 그게 2009년도예요. 2009년도 아니지. 2011년도 피자데이 올 때까지는 그 가치도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2010년, 2011년, 12년 되면서 뭐 1불이 안 됐다가 뭐 10불 이렇게 하는 기회. 요때 샀어 봐. 요때 내가 100만 원치만 샀어 봐. 그럼 얼마 버는 거야? 4만 배니까. 지금 5만 배니까 얼마 버는 거야? 1불에 샀을 때. 1불에 산 사람들은 5만 배가 얼마야? 100만 원 곱하기 5만 해보세요. 500억이지. 놓친 거지, 나는. 이때 안 놓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그게 말하는 무슨 뭐 형제, 자매, 뭐. 제 얘기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그 기회를 지금은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진 않았으니까 한번 잡아보자. 근데 그렇다고 지금 빠른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하다 보면 좋은 게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100%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대 흐름인 건 맞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파도의 중앙에 서 있다예요, 제 얘기는. 이미 그 파도의 중앙에 서 있으면은 그 시대에 맞춰서 한번 재테크도 한번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거는 여러분의 능력이지. 분명한 건 저는 새로운 시장이 뜨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운 시장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갖고 지금처럼 스터디하면서 한번 재테크의 하나의 채널로 대상으로 삼는 거는 맞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